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본격적인 세계사 수업의 첫 번째 OT에 이어서 첫 번째 시간 바로 4대 문명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4대 문명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그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문명이란 무엇이고 그 문명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형성되는가 하는 4대 문명의 전체적인 개관, 얼개를 잡아 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4대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이렇게 이제 4대 문명 4개로 나눠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화면 녹화를 하니까 조금 어색해서 말이 버벅거렸네요. 이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양해해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운다고요? 네, 4대 문명에 대해서 우선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4대 문명의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흔히 이제 문명, 시빌리제이션, 인간이 원시적인 상태를 넘어서 무언가 문화다운 문화를 만드는 문명, 그 문명이 인류의 역사에서 4군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 보세요. 지도, 4대 문명의 발성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중국 4군데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4곳의 문명에 공통점이 있어요. 지도에서 찾아보면 뭘까요? 그쵸, 다 뭐를 끼고 있다는 거죠? 네, 강을 끼고 있다는 거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중국 문명은 황허강, 강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강을 끼고 있을까? 얘들아, 일단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문명이라는 게 형성이 될 거면 인간이 최소한 뭐는 해야죠? 그렇죠. 떠돌이 이동생활이 아니라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뭘 정착이라도 해야 문명이고 나발이고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 적어도 뭐 이루하는 거죠? 인간이 언제부터 정착을 했죠? 맞습니다. 신석기 혁명.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 신석기 혁명으로부터 인간이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석기, 농경 이후라는 거야. 정착의 기반은 농경이에요. 자, 정착의 기반은 뭐라고요? 농경이라고요. 그 농사를 지을 땐 뭐가 필요하죠? 네,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죠? 큰 강에서 얻을 수 있죠. 농경을 위한. 그러니까 이런 큰 강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농사짓기 유리하니까, 정착하기 좋으니까, 정착을 위한 농경을 통한 식량을 얻기 좋으니까. 근데 단순히 강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강은 지구상에 대따 많지 않나요? 근데 왜 여기 4군데서만 문명이 시작됐나요? 여러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단순히 강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좀 지도에서 잘리긴 했는데 여기가 북위 0도, 20도, 40도거든요. 자, 문명, 4대 문명은 모두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북위 20도에서 40도. 여기에서 지금 문명이 시작이 되고 있어. 이 북위 20도, 40도가 어떤 지역일까? 그치. 굉장히 따뜻한, 온화한 기후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큰 강과 함께 따뜻한 기후. 또 이 4대 문명이 발생한 강 주변에 드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강, 북위 20도, 40도의 따뜻한 기후, 넓은 평야. 이 삼박자가 아우러지는 곳. 거기서 문명이 시작되고 의외로 이렇게 삼박자가 아우러지는 곳이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느 지역에서 시작을 하느냐. 그 지리적인 조건이 인간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결국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 지리에 의해서 스타팅 포인트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있어요. 총균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서양 애들이 이 제국주의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로 이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건 오리엔탈리즘적인 인종의 우월함 이런 게 아니다. 너희의 스타팅 포인트가 좋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이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문명이 어떻게 빌드업 돼가는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뭘 해야 시작한다? 정착을 위해서는 뭐? 그치, 신석기혁명, 농업이 정착의 기본이에요. 그럼 인간이 어디 정착할까? 농사 짓기 좋은 곳. 바로 어디? 그렇지, 큰 강 유역. 여기서 이제 플러스 또 뭐 있죠? 네, 따뜻한 기후. 큰 강과 북위 20도, 40도의 따뜻한 기후. 또 농사 짓기 좋은 넓은 평야가 있는 이런 곳에 인간이 정착을 하면서 농업을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큰 강에서 정착을 하면 좋은 일만 있을까? 아닙니다. 물은 구하기 좋겠지만 이 물이 인간에게 선물만을 주진 않아요. 재앙도 주죠. 자연재해.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물이 확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가뭄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홍수나 가뭄을 인간이 대비하고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쵸. 저수지에 미리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나 보 같은 데다가 미리 물을 저장해 놓기도 하고, 또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뚝도 쌓고 댐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저수지, 댐, 보 이런 이제 농성에 필요한 이런 것들,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저수지, 보, 댐, 수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관계농업이라 그래요. 네, 무슨 농업이라고요? 관계농업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저수지, 보, 댐, 수로 이런 거를 만드는 관계농업에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 필요할까요? 그쵸.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4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여기는 워낙 이런 축복받은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모인단 말이야.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 부양력이 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관계농업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집단의 통합이 촉진되게 되는 거예요. 조직력이 늘어난다는 거야. 선순환 고리인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농업을 통해서 당연히 농업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되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인구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가 발생하냐?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돼요. 잉여, 말 그대로 충분히 그 집단이 나눠 먹고도 남는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같이 평화롭게 너무 살기 좋겠다, 다 같이 n분의 1에서 공평하게 나눠 가실까? 그럴 리가 없죠.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바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본인이 뭐 하길 원하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할 겁니다. 조금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시작되는 거야? 갈등과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등과 분쟁에 기름을 끼얹은 게 바로 뭐냐면 이때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기예요. 구리, 주석, 아연의 합금. 그전 같은 석기가 아니라 훨씬 날카로운 절삭력과 살삭력을 가진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이제 이 청동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 잉여 생산물을 놓고서 본격적인 갈등,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야.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끝에 결국 승자와 패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게 되겠죠. 바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네,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급은 점점점 세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배층들은 당연히 그들을 중심으로 그 집단을 더 세분화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런 지배층을 중심으로 부족과 집단의 통합이 더욱더 촉진되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관계농업, 그러니까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이 관계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의 통합이 촉진되고 또 이 청동기를 통한 정복전쟁, 잉여생산물을 놓은 갈등으로 더욱더 이런 집단의 통합과 분화가 촉진된다는 거야. 세분화랑 통합이. 그러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집단의 지배자가 되었어. 거기서 끝날까요? 안심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이제는 옆 동네 다른 부족을 통합한 그 부족과도 갈등이 벌어질 거 아니야. 다른 반에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막 세계지리반에서 우리 반 쳐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죠? 나의 집단을 상대방의 집단으로부터 보호할 방어 시설이 필요하겠죠. 바로 성벽, 성곽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로 본인들의 집단의 경계선을 쌓는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의 시작이에요? 네,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도시는 점점점 더 안에서 규모를 커지게 되고 그 도시가 더 체계화적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이 도시가 뭐로 발전하게 돼요? 네, 도시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국가 이름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오늘날의 국가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영토국가입니다. 영토, 그 일정 영역을 우리가 모두 지배하는 거대한 영토국가예요. 하지만 도시국가는 오늘날 따지면 수원국, 안양국, 성남국, 그래 그것도 너무 크다. 장안구국, 영통구국, 광교국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그만 영역을 다스리는 말 그대로 도시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성벽,
다른 집단으로부터 다른 도시국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과 군사 조직도 있고요. 그 안에서 조직과 국가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직업이 더 세분화되고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초기 이 문명 도시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청동기에 기반한 이 초기 문명 도시국가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바로 여기 보세요. 신전이 있다는 거야. 신전이 뭐 하는 데죠? 그죠? 신을 섬기는 공간이야. 이게 왜 있냐? 여러분 모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공통이에요. 모든 청동기에 기반한 모든 초기 문명의 공통점은 신전, 신권 정치라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청동기는 특징이 있죠. 청동기는 어떻습니까?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구리, 주석, 아연의 합금이라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이 물질 자체가 굉장히 귀한 물질이야. 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청동 자체는 굉장히 귀한 물질이야. 자, 청동은 뭐라고요? 귀하다. 귀하다는 거는 대량 보급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분이 지배층이라고 해도 여러분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친위 군사를 모두 청동 갑옷, 청동 무기로 무장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몇몇 소수의 지배층이나 청동 갑옷, 청동 무기를 쓰는 거지 밑에 있는 대다수의 병사들은 다 여전히 석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다 석기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군림할 수가 없다는 거야. 청동 자체가 너무 귀한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어디서 본인들의 권위를 따올까? 그치. 초월적인 존재. 하늘에서 본인들의 권위를 따오는 거야. 이 반짝거리는 청동검이 보여?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바로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야. 나는 하늘의 아들로서 너희를 지배할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이런 멋진 청동 무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봐봐. 청동기에 기반한 최초의 국가가 바로 어디죠? 고조선이잖아. 그 고조선은 어떤 체제였죠? 단군, 지배자를 뭐라 불렀죠? 단군, 왕검. 종교 지도자, 제사장, 단군. 정치 지도자인 군장, 왕검. 이 둘이 하나잖아. 재정, 일치. 정치와 종교를 일치한다는 거야. 왜? 청동기니까. 모든 문명은 이 청동기에 기반한 초기 문명은 재정 일치적인 신권 정치, 하늘의 권위를 빌려서 날아다스리는 신권 정치, 신정 정치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를 명심해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서 뭐가 들어오죠? 본격적인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철기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제 지배자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따르는 군사들까지도 철기 무기랑 철기 갑옷으로 무장을 시킬 수 있어.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예전처럼 종교에 의지하는 모습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왜? 굳이 종교의 권위를 받지 않고서라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철기 무기, 철기 군대로 상대방이 뚝배기 깨버릴 수 있거든요. 까라면 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흐르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재정 분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하여튼 이런 초기 청동기 문명은 재정 일치적인 신권 정치, 신정 정치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다라는 거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행정적 작업이 필요하잖아. 뭐 하죠? 세금도 걷어야 되고, 뭐 돈을 빌려주고 받고, 세금도 걷고 해야 되는데 뭐 한두 명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적어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누가 돈을 얼마나 냈는지 그걸 다 암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뭐 해야죠? 기록을 해야 되죠. 기록을 해야 다 파악할 수 있잖아. 기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네, 문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문명의 빌드업 과정이고 특징이에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문명 어디서? 농사 짓기 좋은 큰 강, 따뜻한 기후, 넓은 평야 이런 데 모여서 이제 농업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문명의 태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농업도 어떤 농업?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저수지나 댐, 수로를 건설하는 관계농업. 이 관계농업이 시작되면서 인구도 늘고 생산량도 는다. 그리고 뭐가 발생한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한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또 청동기를 기반으로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런 잉여 생산물을 나누는 그런 갈등이 더 촉진되고 전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이 발생하고 분화된다. 그리고 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도시가 더 세분화되고 체계화되면서 도시 국가로 발전한다. 이 도시 국가에는 신을 모시는 신전과 문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라 키워드를 기억해놔요. 관계농업, 청동기, 계급, 도시, 문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 문명의 빌드업 과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명의 뜻, civilization.
라틴어로 시비스, 시민과 시바테스, 도시의 그 어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도시의 성립이 곧 이 문명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또 문화, 컬처, 경작체배, 농경. 신석기 시대의 농경이 인류가 이렇게 정착을 통해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문명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 또 설명해 놓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4대 문명의 빌드업 과정,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 둘을 비교하는 걸 이 1번 프린트에서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불멸의 수능 1번 문제예요. 그동안 이 수능, 세계사가 이제 수능에 존재한 이후로 늘 1번 문제는 문명에서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물론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는 중국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도 다 나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 나왔을지언정 아직까지 수능에서는 1번 문제가 중국이나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이 나온 적은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최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교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아래 선생님이 적어놓은 부가 설명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는 거라고요. 비교라는 건 뭐야? 그치, 하나의 기준점을 놓고 양쪽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한다면 그 기준점이 있겠죠. 그 기준점이 바로 뭐냐? 자연환경입니다. 뭐라고요? 자연환경이라고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볼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BC 3500년경, 이게 최초예요. 모든 인류 역사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3500년경에 이제 성립이 됐고, 이집트 문명은 BC 3000년경, 조금 있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발생한 위치가 중요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면 애초에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용어 자체가, 메소가 중간, 이게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타미아가 강이란 뜻이야. 즉 뭐예요? 강 중간의 문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이 포타미아 강이 어디냐? 아까 지도에서 봤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두 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라는 두 개의 강 중간에 발생한 문명,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여기 선생님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자료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발생한 문명이다 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럼 왜 비옥한 초승달이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가족 교과서에서 가장 괜찮은 지도들만 다 모아놓는데, 세계사는 지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도에 너무 약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되게 생소한 지역이라 지도를 보고 이게 어딘지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프린트에 실어놓은 지도는 꼭 내용과 연결해 보셔야 돼요. 자, 두 강 사이의 지역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어디랑 어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데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그쵸, 요렇게 되어 있죠. 마치 뭐랑 같아요? 반달 모양 같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네. 자, 그에 반해 이집트 문명은 어느 강에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일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또 자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자료에 나올 때가 많은데, 나일강의 선물, 이거 하면 이제 이집트 문명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누가, 죄송합니다, 제가 태블릿을 바꿔서 익숙지가 않네요. 이 말은 누가 했냐?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 부분 공부할 때 볼 사람인데, 헤로도토스 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페르시아 전쟁사를 썼던 사람입니다. 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이 나일강 모두 정말 농사를 짓기에 좋은, 비옥한 토지를 유지할 좋은 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일강은 정말 치트키 같은 수준이에요. 왜냐면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아까 쌤이 그랬죠. 강에 있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홍수도 나고 막 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강이 범람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그 범람하는 주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언제 강이 넘쳐 풍성할지 몰라. 비정기적 범람이거든요. 그에 반해 나일강은 강이 범람하는 주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딱 범람하는 시기에, 매년 같은 시기에만 강이 딱 범람한다는 거야. 그럼 뭐 하기 좋아요? 대비하기 좋죠. 그리고 여러분, 강이 범람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피해가 오지만 대비만 할 수 있으면은 강의 범람은 농사 짓기에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 그 현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여학생분들 화장할 때 화장이 잘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이 잠도 푹 자고 피부에 이제 힘이 많으면 화장이 잘 먹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화장을 하면 피부가 화장을 튕겨내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언제? 피곤하고 힘들 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에 농사를 짓잖아요. 이렇게 막 땅에다가 이렇게 막 농사를 막 이렇게 짓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는 지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지력이 소모가 되면은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짓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력을 끌어올려 주려고 막 그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과거 시대에는 그런 12법이라고 그러죠. 그 거름을 주고 하는 게 발달하지 않아서 반드시 일정만큼 농사를 지으면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땅을 쉬어줘야 돼. 농사를 쉬는 휴경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 농사 짓는 위에 땅은 지력이 닳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엔 지력이 많이 남아있죠? 이 땅 아래쪽에는 그 지력이 풍부하잖아.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밭을 간다. 아래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오던 땅을 갈아 엎어주잖아요. 그리고 나무들도, 식물들도 어떻게 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지력을 빨아먹으려고 아래쪽까지 뿌리를 내리잖아. 근데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강의 범람. 강의 범람하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지력이 풍부한 흙을 위로 한번 샥 갈아엎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람이라고 하는 게 그 땅의 지력을 순환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행위라는 거야. 근데 심지어 그게 정기적으로 범람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농사짓기 최적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둘의 정말 큰 차이점. 제가 아까 이 둘을 비교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자연환경이라고 했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성립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개방적인 지형이에요. 뭐라고요? 개방적인 지형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인가? 여기 사막밖에 없지 않나? 여기 중동지방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기후변화가 발생하기 전이라서 여기가 완전히 너무나 살기 좋은, 푸른 그 초원이 만발한 너무나 살기 좋은 그 초목지대였어요. 사막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요. 그 말이 뭐야? 완전 그냥 사방이 뻥 뚫린 개방적인 평야지대라는 거야. 자, 그 말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기도 좋지만, 그치? 외부에서 내부로도 들어오긴 너무 좋아. 다른 민족이 이쪽 지역으로 이주하고 교류하러 오고 쳐들어오기 너무 좋다는 거야. 우선 이제 가서 여러분들, 즉 개방적인 지형. 뭐 하기 좋다? 이민족들이 침략하기 좋다. 그 말은 뭐야? 사회가 안정될 틈이 없다는 거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 언제 넘칠지 몰라. 거기다가 또 언제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뒤집어 엎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혼돈의 지역이었다는 거야. 그에 반해서 이집트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은요, 나일강도 정기적으로 범람해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또 하나, 여기는 굉장히 폐쇄적인 지형이에요. 뭐라고요? 폐쇄적인 지형. 일단 봐봐. 위에 뭐 있죠? 지중해랑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예나 지금이나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요. 들어오기 쉽지 않아. 그럼 그거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네. 이거 여기밖에 없어. 심지어 여기도 좋은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지중해와 홍해와 사막으로 가로막혀 있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어려운 폐쇄적인 지형이라는 거야. 당연히 국가의 체제가 어떨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생각해 봅시다. 자, 뭐라고요? 네, 개방적인 지형으로서 이민족의 침략이 쉬워서 혼란스러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폐쇄적인 지형이라 이민족의 침략이 어려워 안정적인 이집트 문명. 이 둘을 우리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폐쇄적인 이집트 문명. 이 둘을 우리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개방적이다. 자, 뭐 하기 좋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민족이 쳐들어오기 좋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의 교역도 굉장히 빈번하다. 그리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하나의 왕조가 통일 왕조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왕조 교체가 자주 일어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왕이 죽어 있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들?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대표적으로 지배한 그 종족이 세 종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 수메르인, 그 다음 아카드인,
아무르인 이렇게 3번 정도 주인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 이 중에서 최초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한 건 수메르인입니다. 이 수메르인이 도시, 맞죠? 문명은 도시국가를 시작한다고. 얘들이 도시를 만드는데 이 대표적인 도시가 우르와 우르크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막 쓰라는 거 안 나와.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수메르인들이 만든 도시 이름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게 자료로 나와요. 우르크 이런 게 글로 혹은 지도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야 라는 거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우르크 여기 지도에 나오죠? 우르크 수메르인들이 만든 도시예요. 그 다음에 아카데이는 중요한 게 없고요. 마지막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한 이 아무르인 얘들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얘들이 왕국을 하나 만듭니다. 이 왕국이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바빌로니아 왕국이에요. 특히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더 자주 들어봤을 거야.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주 이제 쳐들어오는 바빌로니아. 자, 근데 이 바빌로니아 왕국이요 2번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바빌로니아 왕국을 구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왕국을 신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아무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만든 바빌로니아 왕국,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냐?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한 바빌로니아의 전설적인 왕, 바로 함무라비 왕이에요. 이 왕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는 굉장히 개방적이라 이민족의 침략도 잦고 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짓는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교류하고 교역하고 이러면 그 속에서 갈등이 굉장히 빈번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개방적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 간의 교류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이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거 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 아까 말했죠. 여기는 굉장히 이집트 지역, 여기 나일강을 기반으로 한 이집트 지역은 지중해랑 홍해, 사막으로 가로가 막혀있는 폐쇄적인 지역이므로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민족의 침입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이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하면 엄청 안정된 곳이라는 거야. 거기다가 나일강도 일정 주기로 범람해주면서 농사에 도움도 확실하게 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다르게 장기간 하나의 왕조가 통일 국가를 쭉 유지합니다. 이렇게 막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무르인 주인이 바뀌지 않아. 그냥 그 한 왕조가 쭉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라고 불러요. 옛날, 중간, 새로운.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거야. 바뀐 게 아닙니다, 왕조가. 다만 여기 우리가 좀 키워드로 기억해야 될 거.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수메르인들이 만든 우르크라는 도시가 있다고 했죠. 여기는 멤피스와 테베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이 두 도시가 이집트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랑 지도에서 확인해 봐야 돼. 해볼까요? 멤피스, 테베는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테베. 이렇게 북쪽에 멤피스, 아래쪽에 테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요.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과 특징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 세계관, 내세관을 갖고 있냐. 이게 정말 시험에 거의 한 70% 나온다면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거 연결해 봅시다. 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 개방적인 지형입니다. 강도 비정규적으로 범람해요. 또 개방적인 지형이라 이민족들의 침입도 잦고 왕조 교체도 빈번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늙어서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내가 죽은 다음 어디로 갈까? 이런 약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주로 할 여유가 없어. 지금 당장 내가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데 마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수험생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빡빡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막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까? 아이는 몇 명을 낳게 될까? 이런 먼 미래를 고민해요? 어쩌다 가끔 고민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민은 뭐예요? 나 오늘 풀도스 올렸나? 영어 배송일 안 냈는데 수학 주말과제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당장 여러분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만 고민하기 바쁘잖아. 삶이 빡빡하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먼 미래를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적인 세계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적인 세계관을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현재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 이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정말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나와요. 이 길가메시가 누구냐면은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다룬 그 시라는 건데 서사시라는 건데 길가메시가 누구냐? 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처음 지배한 이 문명의 건설자 수메르인 있죠? 이 수메르인들이 만든 도시 이 우르 있죠? 이 우르라는 도시국가의 왕이 길가메시야. 근데 얘가 완전 개차반 쓰레기 망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 때리고 막 여자 괴롭히고 막 삥 뜯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들이 참고로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문화권은 다 다신교예요. 신이 여러 명이야.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다신교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 다 다신교니까. 그럼 여러분 반대로 역으로 뭘 기억하면 돼요? 이 이레귤러, 이런 기본값을 벗어난 이레귤러적인 다신교가 아니라 일신교를 섬기는 종교만 기억하면 돼요. 전 세계에 3개 있습니다. 그렇죠. 유일신을 믿는 일신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거 3개예요, 여러분들. 나머지 다 다신교입니다. 근데 이 신들이 이제 야, 이 길가메시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길가메시를 심판할 신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엔키두예요. 근데 엔키두가 이제 길가메시랑 싸워. 근데 막 몇 날 며칠을 싸워요. 승부가 안 나. 둘 다 만만치 않아.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얘들이 정이 들어버린 거야. 야, 너 좀 대단하다. 우리 친구 할래?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친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장 파티 1+1 행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야. 혼자 치는 깽판을 둘이 같이 팀 먹고 깽판 치는 거야. 돈 뜯고 사람들 괴롭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신들이 엔키두를 죽여버립니다. 길가메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내 친구, 이 대단했던 내 친구가 이렇게 한순간에 가는구나. 왜? 인간이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언젠간 내 친구 엔키두처럼 죽지 않을까? 난 죽기 싫어! 이래가지고 얘가 그다음부터는 영원히 사는 그 불로불상의 영약을 찾아가지고 죽음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불로불상의 영약을 찾으려고 세계를 또 돌아다녀요. 왕이란 놈이. 미친놈이죠? 근데 또 찾아! 그리고 세계를 돌다가 그 불로불상의 영약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먹으면 이야기가 안 되죠. 찾아가지고 그걸 들고서 돌아오는 길에 동굴에 묵어. 동굴에서 잠을 잘 때 머리맡에다가 그 불로불사의 약을 놓고 잠이 들어요. 근데 한밤중에 뱀이 와서 그거를 훔쳐가 버립니다. 길가메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허무한 거죠. 어이가 없죠. 현타가 오는 거예요. 허무해하는 길가메시 앞에 여신이 등장합니다. 여신이 말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가 애초에 너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건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 헛짓거리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건 뭐야?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아내를 안아주고 너의 지금의 삶을 즐겨.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라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다신교라 그랬어. 그지? 신을 여러 명 믿는다는 거야. 그 말은 도시별로 믿는 신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 말은 도시별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한 뭐가 있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신권 정치니까. 그 도시마다 도시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도시마다 만든 신전 지구라트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피라미드랑 많이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피라미드 모양은 어때요? 뾰족하잖아요. 근데 지구라트는 달라. 이거 한번 지도로 볼까요? 뒷장에 여기 봐봐. 이 지구라트 보이죠? 어때요? 그쵸? 위에가 직사각형 모양이야. 뾰족하지 않아. 이게 왜 이러냐면은 여기는 강의 범람이 일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범람한다고 했죠. 언제 홍수가 날지 몰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죠? 높은 데로 피난 가야겠죠. 그래서 지구라트는 신전 겸 홍수가 났을 때 재난 대피소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이가 어때야 돼? 높아야죠. 홍수가 났는데 이제 높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구라트가 되게 높아요. 이게 바로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바벨탑이 뭐야? 인간이 오만하여 하늘에 신에게 닿기 위한 탑을 높게 쌓은 그 바벨탑. 그러니까 이제 신이 노해가지고 그 탑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오늘날 그 지구라트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게 학설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지구라트. 자, 그럼 이집트는요 반대입니다.
폐쇄적인 지역,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해. 이 폐쇄적인 지역이라 이민족의 침입도 없어. 하나의 왕조가 장기간 통일 왕조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가 어때요?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살기 좋아. 이러니까 사람들의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먼 미래를 고민하는 거야.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야.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왕이면 뭘 바랄까? 내가 지금 현실에서 누리는 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이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길 원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다르게 현세가 아닌 내세를 고민합니다. 내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이 이집트를 상징하는 게 영혼불멸과 사후세계라는 키워드야. 이거 4종 교과서에서 다 이집트 운명을 이 내세적 세계관을 설명한 단어예요. 영혼은 불멸하고 우리 영혼은 사후세계로 간다. 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런 영혼불멸과 사후세계, 내세적 세계관을 드러내주는 신화가 바로 오시리스 신화예요. 길가메시 서사시랑 비교해야 돼요. 이 오시리스 신화가 뭐냐면 이집트 신화의 그 하나인데, 그러면 이집트 신화 나중에 한번 시간 내시면 보세요. 진짜 개 막장 드라마 뺨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오시리스 신화가 뭐냐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오시리스가 원래 생명의 신이었어요. 근데 얘에겐 동생이 하나 있어. 사막과 전쟁의 신이라는 세트가 있어. 이 세트가 이제 오시리스가 그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형이 질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형을 담궈버립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담궈요. 토막살인을 해. 그리고 이 오시리스의 시체를 사막에 흩어버립니다. 근데 이 오시리스의 아내가 있어요. 이 오시리스의 아내가 누구냐? 이시스라는 애거든요. 이 이시스가 사막에 흩어져 있는 남편의 시체를, 토막난 시체를 모아. 그리고 남편이 부활해요. 부활합니다. 이 스페트가 이 새끼 뭐야? 이거 또 죽여. 그런데 이번에는 시체를 못 찾게 나일강에다가 버려버려요. 오시리스의 그 소망난 시체를. 근데 이번에도 이시스가 불굴의 의지로 남편의 시체를 다 주워 모아서 또 남편을 살아나. 그리고 이 오시리스랑 이시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얘가 하늘의 신 호루스야. 호루스가 아니라 호루스. 이 호루스가 삼촌 우리 아빠 그만 죽여! 이러고 세트를 없애버리고 호루스가 이집트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오시리스 신화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시리스 죽었잖아. 근데 살아났잖아. 왜? 육체가 이렇게 훼손됐지만 왜 살아났죠? 영혼이 불멸하니까. 그죠? 영혼이 불멸하니까 살아났다는 거야. 영혼 불멸. 그리고 이게 이런 영혼 불멸 나타나는 거고, 또 이 오시리스가 두 번의 죽음 이후에 생명의 신에서 죽음의 신, 저승의 신으로, 죽음의 신으로 전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염라대왕 같은 존재가 돼. 모든 인간이 영혼 불멸이니까 죽어서 사후세계 가잖아. 그 저승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오시리스 신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 불멸과 사후세계야. 모든 사람들이 죽어 저승에 간다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저승 가서 누구의 심판을 받아? 오시리스의 심판을 받아. 그럼 이제 오시리스가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맨날 풀도스 안 올리고, 과제 안 하고, 지각하고, 자가검진도 안 하고, 신속한 검사도 안 하고, 너희 인간으로 못 태어나. 넌 다음 생에 짐승이야.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죠? 그쵸. 내가 살아생전 정말 착하게 살았다는 거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소견서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솔두스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전 자가진단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전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자수, 2자수 때 전자기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아이고, 얘가 뭐야? 이거 잘못 눌렀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은 자의 편지라고 하는 사자에서예요.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죽을 자, 사람, 자, 죽은 자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소명하는. 그래서 되게 귀여워. 저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울의 눈금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오시리스가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났죠? 그치, 이시스가 토막난 시체를 모아서 온전한 육체를 만들어주니까 살아났잖아. 영혼이 돌아와서. 즉, 영혼 불멸을 위해서는 내 육체가, 영혼이 돌아올 내 그릇인 육체가 온전한 상태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집트에서 뭘 만들어요? 미라를 만들어. 근데 여러분, 미라라고 하는 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좀 끔찍하긴 해요.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빼내. 이 코에다가 쇠코칭이 꽂아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이집트 사람들이 남겨놓는 신체 부위가 하나 있어. 심장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영혼이 심장에 머무른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봐.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의 몸을 해부하잖아. 당연히 뭐가 발전하죠? 의학이 발전하는 거야. 그리고 왕들도 당연히 미라를 만들죠. 그리고 왕들은 자기의 미라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게 미라가 훼손되면 영혼이 못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라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돼.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미라를 보관하는 왕들의 무덤?
거대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피라미드를 지킬 수호신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누구야? 그게 바로 뭐예요? 스핑크스입니다. 이런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뭐가 뛰어나다는 거죠? 네, 건축술, 측량술, 기하학이 뛰어나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만들기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또 그만큼 왕의 권력도 강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으니까. 자, 그리고 이집트의 정치를 볼까요,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청동기에 기반한 초기 문명의 공통점. 모두 본인들의 권위를 어디서 따온다? 하늘에서 따온다. 뭐? 재정일치적인 신권정치, 신정정치라고 했었죠. 청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똑같아요. 둘 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신권 혹은 신정정치. 이건 다 공통점이야. 근데 차이가 있다면 같은 신권정치라도 왕의 권위가 달라요. 자, 여러분, 어디가 더 왕의 권한이 있을까? 언제 개방적인 지형이라 언제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메소포타미아 지역일까? 폐쇄적인 지역이라 이민족의 침입이 없고 통일 왕조가 오래 유지된 이집트일까? 어디가 더 왕의 권한이 높을까? 당연히 이집트가 높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왕을 뭐라 생각하냐면은 이 나오죠. 최고 제사장 전사,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요? 신의 대리자. 그에 반해 이집트는 왕을 뭐라 부르냐? 왜 이러죠? 제가 뭘 잘못 눌렀나요? 네. 놀래라. 왕을 뭐라 부르죠? 네. 파라오라 부릅니다. 아까 제가 이집트 신화 설명하면서 호루스니, 세트니, 오시리스니, 이시스니 했죠? 그 모든 신을 지배하는 이집트 신화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신 라예요. 파라오는 그 라의 아들이란 뜻이야. 즉, 왕이 바로 뭐라는 거야?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과 신의 대리자. 상대가 안 되죠. 당연히 신의 아들이 훨씬 높은 거죠, 여러분들. 그만큼 이집트가 왕의 권력이 훨씬 강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화. 이 둘도 비교하는 문제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내세관 묻는 문제, 이게 자연환경을 토대로 내세관의 차이를 묻는 문제, 혹은 이 문화의 차이를 묻는 문제. 여기서 거의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까 홍수가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자주 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홍수가 자주 나다 보니까 점토가 되게 많아. 진흙. 잠깐만요. 이거 설명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 도시국가 문명 이야기할 때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행정적인 세금이나 이런 걸 기록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문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문자. 그러면 어떤 문자를 어디에 기록했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까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범람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흙이 많아. 늘 이제 흙에 막 홍수가 나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찰흙 생각하시면 돼요. 찰흙. 그래가지고 얘들은 그런 찰흙 같은 점토판, 이걸 종이처럼 썼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 찰흙 막 만지고 놀 때 진흙칼, 찰흙칼 써봤죠? 그거 가지고 샥샥샥 그거 가지고 막 무늬 만들고 했잖아. 얘들도 마찬가지야. 그 점토판의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 쐐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점토판에 쐐기를 가지고 쐐기 문자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집트는 그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나일강 옆에 그 비옥한 토지에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이 자라. 이 풀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풀을 엮어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 썼어. 파피루스 등에다가 상형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점토판의 쐐기 문자냐, 파피루스의 상형 문자냐,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둘 다 신권 정치다 보니까 하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관찰하는 천문학과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록을 점을 치는 점성술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이거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둘 다 달력을 만들어 쓰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리 달력의 종류가 두 개잖아요. 우리가 음력, 양력이라는 말을 쓰죠. 음력, 태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거고, 양력, 태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근데 메소포타미아 저 사람들은 달을 기준으로 태음력을 썼고요. 그리고 60진법을 씁니다. 그에 반해 이집트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천문학이 발전을 하고요. 또 여기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전했다고 나오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일강은 신의 선물이야. 일정한 주기로 범람을 한다. 근데 이게 왜 좋은 거냐?
아까 뭐 농사 잘 된다는 것도 있지만 봐봐요. 이 나일강 근처에 여기가 제일 농사가 잘 되고 물 구하기 쉬우니까 나일강 근처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구획을 나누고 농사를 짓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일정 주기로 강이 뭐 한다고요? 범람한다고요. 그럼 강이 범람하면 그 전에 나눠놓은 이 토지 경계가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허물어질 거 아니야. 강이 이렇게 범람을 해버리면 얘들아. 그지 않니? 그렇잖아요. 다 이게 범람하게 되면 왜 이래? 범람하게 되면 그 전에 그어놓은 경계가 다 이제 허물어질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요? 범람 끝나면은 다시 그 땅의 구획과 경계를 예전처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뭐해? 강이 범람한 다음에 다시 땅의 경계랑 구획을 나누는 그런 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땅을 측량하고 넓이를 구하는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매번 이 리셋된 강의 범람 이후에 토지의 경계를 나누는 그 과정에서 토지를 측량하고 넓이를 구하는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전하는 거야. 이렇게 매번 쌓인 경험치가 토대로 나중에 뭐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랑 스핑크스까지 만드는 측량술과 기하학까지 가는 거야. 이 외계인 문명설이 아니에요. 이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이집트인들이 쌓아온 지혜의 산물인 거야. 그리고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발전한다고 했죠? 네, 의술이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태양력을 씁니다. 그리고 십진법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와서 아까 제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왕조 교체가 있었는데 지배층이 다시 바뀌었는데 수메르, 아카드, 아무르 마지막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한 민족이 아무르인이라고 했죠. 이 아무르인들이 만든 국가가 바로 뭐? 구바빌로니아 왕국. 이 구바빌로니아의 전설적인 왕이 바로 누구? 함무라비 왕. 이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통일하고 여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뭘 만든다?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한다는 거야. 이 법전이 유명한 이유는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상대방의 눈을 뽑았니? 너도 눈을 뽑아라. 네가 상대방의 이빨에 붙여트렸니? 너의 이빨도 뽑겠다. 라고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오는 거야. 같은 식으로 하는 거야. 네가 눈을 뽑았으면 상대방의 눈도 뽑아라 이거야. 동일한 해에는 똑같이 보복한다는 거야. 동해 보복법. 그리고 반드시 복수한다. 보복주의.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동해 보복법, 보복주의, 복수주의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설마 귀족이 노예의 눈을 뽑았다면 노예도 귀족의 눈을 뽑나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 신분제 사회인데 신분별로 엄격한 차등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야기하지만 이건 같은 신분 안에서의 얘기예요. 신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와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때리며 손을 자르지만 귀족이 이제 노예의 몸을 상하게 하면은 돈으로 보상한다. 이런 식으로 귀족 평민 노예 간에 신분별로 엄격하게 차등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이집트로 넘어와서 이집트에서는 이게 모의고사의 자료로 몇 번 나왔던 건데 투탕카멘 마스크와 아부신벨 신전이라는 게 있어. 이제 왕과 왕비의 그런 그러니까 모아놓은 아부신벨 신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자료로 나오면 이거 이집트 문명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BC 1500년경에 그 전설적인 왕국 바빌로니아 왕국 그 아무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만든 함무라비 왕이 있었던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이건 종족 이름이자 국가 이름이에요. 히타이트.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히타이트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히타이트는 여러분들 치트키를 쓰고 와요. 청동을 뛰어넘는 물질, 철기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얘네가 최초는 아니에요. 그전부터 많은 민족들이 서서히 철기를 썼지만 얘들은 철기를 재련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 여러분 철이라도 같은 철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순물을 잘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이 철의 강도가 달라지거든. 얘들은 그 철의 재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 그래서 얘들이 발전된 그 철기로 무장한 군대를 끌고 이 바빌로니아 왕국 여기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서아시아 지방 전체를 통일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돼요. 아시리아. 얘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 이런 서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인데요. 얘네에 의해서 정복돼요.
쌤이 완전 버벅거렸던 게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거라 지금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아시리아,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민족, 국가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에 의해 멸망이 아니에요. 정복이요. 이집트 멸망하지 않아. 계속 그냥 정복만 당한 거야.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지금 차이입니다. 국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집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자연환경에 의해 역사가 결정된다 그러면 이집트는 너무 좋은 환경 아닌가요? 폐쇄적이야. 나일강도 정기적으로 없는데 농사 짓기도 좋아. 방어하기도 좋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딱 역할이 여기까지야. 이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를 우리가 오리엔트 문명이라 그래요. 이제 서양 애들 기준이죠. 서양 애들 기준으로 해가 뜨는 동쪽에 있는 오리엔트 문명이라 그러는데 얘들의 역할은 그냥 문명의 태동이야. 이 오리엔트에서 이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들이 자신들이 발전시킨 문화를 그리스로 전파해주고 지중해 에게로 전파해주고 그리스로 전파해주고 이 그리스인들이 또 이 문화를 로마로 전파해주고 이 로마에서는 또 이 문화를 유럽으로 전파해주고 그 문명의 그 시작과 전파자로서의 역할로 끝나요. 그 이후에 역사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참 그래요. 그 다음 페르시아에 의해 또 지배를 당합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나중에 나와요. 그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 이후에는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악티움 해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참, 자연환경이 모든 걸, 여러분의 타고난 환경이 그 나라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삼국시대 생각해봐요. 삼국을 누가 통일했죠? 백제 고구려가 아닙니다. 가장 후진 지역에 있던 신라였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이집트 문명에서 예전에 모의고사 자료로 나왔던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것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프랑스에 나폴레옹, 들어본 적 있죠? 이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요. 여기서 비석을 하나 발견을 해. 그 비석이 이제 로제타석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이 로제타석에 이집트인들이 썼던 상형 문자가 있었는데 이 상형 문자가 이제 해독이 되면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집트의 이런 역사를 고대사를 탐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이제 자료에 나와요. 그러니까 로제타석 이런 상형 문자 해독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도 이집트 문명이구나 라고 아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 상형 문자만 있던 게 아니라 그리스 문자도 같이 기록됐어. 아까 내가 그랬죠? 이집트 문명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두 지역의 교류로 인해서 여기에 또 그리스 문자도 같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나오면은 이집트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여기 또 자료, 이집트 그 정기적인 범람 자료가 나오죠. 뒷장을 잠깐 볼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인의 내세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현세적인 세계관을 상징하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 여기 나오죠? 길가메시요. 당신은 생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죽음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요? 네가 지금 할 일은 뭐야? 이 나오죠? 좋은 음식, 밤낮으로 춤추며 놀아, 자식을 낳아, 아내를 품어줘. 이게 인간의 운명이다. 현세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집트의 내세적인 세계관 사자에서 여기 나오죠? 저승의 신으로 전직한 오시리스가 심판을 하고 있고 여기 저승에 온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 자, 이제 토트나 아누비스는 오시리스 밑에서 일하는 저승의 관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자이서를 들고 오죠. 저 착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신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오시리스 신화와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교한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으로도 나와요. 사진 보고도 뭔지 알아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 사진이고요. 옆에 나와 있는 아부신벨 신전과 아까 내가 말했던 투탕카멘 마스크. 요거는 이집트 거. 자,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 여기 나오죠. 동해보복법, 보복주의, 복수주의.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의 눈을 뺀다. 동해보복법, 보복주의, 복수주의. 근데 이게 신분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거야. 이거 봐봐요. 귀족이 평민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은 은화 1미나를 바쳐야 한다. 근데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때리면 그 귀를 자른다. 신분별 차등 적용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여기 선생님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동해보복법, 보복주의, 복수주의지만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서 신분별로 법이 차동 적용이 된다. 또 하나 이 법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봐봐. 복수를 국가의 차원에서 집행하는 거야. 예전에 이러지 않았어. 예전에는 집단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 집단에서 사적으로 복수했어. 뭐야? 저 집안에서 지금 우리 자식의 다리를 부러뜨렸어. 다들 연장 챙겨. 전쟁이다. 하고 갈등이 끊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집단 간의 사적 보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보복은 복수는 국가의 영역에서 국가가 정하는 법대로 상대방과의 원한을 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혈족 간의 집단 보복을 인정하지 않는 관습법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는 이유는 여기가 굉장히 성을 발달했다겠죠. 사유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은화를 쓰고 있잖아. 화폐를 쓰고 있잖아. 그만큼 상공업이 발달했다. 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4대 문명의 빌드업 과정, 관계 문명, 청동기, 계급, 도시, 문자, 4대 문명의 빌드업 과정과 특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개방적인 지형에서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했던 그래서 현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폐쇄적인 지형에서 이민족의 침입이 없어서 장기적인 통일국가를 유지해서 내세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이집트 문명,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개방적인 메소포타미아, 폐쇄적인 이집트, 이 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비교 정리했습니다. 복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